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비문학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논리학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논리학 연관해서 해마다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지문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풀죠. 소위 킬러 지문으로서 수험생들이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아마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중에서 가능색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지문이 많은 학생들을 당황시켰고 결국은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자, 그해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많은 학생이 이 지문 때문에 소위 국어가 망하는 그런 폭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폭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논리학 부분과 연관해서 아주 신박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지문 개념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문 출제되거나 또 킬러 지문으로 나왔을 때에도 너끈하게 이 문제를 감당하면서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 논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은 바로 논증이죠. 논증 우리가 추론 혹은 추리라고 합니다. 자, 논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논설문에서 많은 그런 개념을 보게 되는데요. 자,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를 들어서 어떤 주장, 우리가 이걸 명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장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근거를 들어 어떤 주장 명제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과정. 자, 이 논증 과정에는 추론과 추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증을 추론, 추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논증을 우리가 만들 때 논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논증의 핵심 과정으로 결론,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결론, 즉 주장이나 의견을 펼치기 위해서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앞에 놓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뒷부분에 온다면 그 앞부분에는 그 결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다른 말로 전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전제, 근거와 주장의 이 두 가지 순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전제와 결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A 지역에 백조가 하얗더라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A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B 지역의 백조 또한 색깔이 하얗더라. 그런데 B 말고도 C 지역 또한 백조의 색깔이 하얗더라. 그러니까 이런 근거 전제들을 합쳐봤을 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자, 결론적으로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제와 결론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논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논증이 추론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뜻인지 한번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론이라고 하는 건요. 이때 이 추가 한자가 밀고 나갈 추가 되겠습니다. 밀고 나가다. 우리가 추진하다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한자어죠. 그리고 론이라고 하는 말은 논의, 논리. 자, 논리를 밀고 나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밀고 나갈 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밀고 나갈 때는 일단 주어진 전제, 주어진 명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걸 바탕으로 추리. 자, 그것을 밀고 나가서. 자, 추리하다. 밀고 나가서. 자, 주어진 걸 바탕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이해했죠? 간파했습니까? 자, 똑똑한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자, 추가 밀고 나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주어진 것 바탕으로 밀고 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자, 이게 바로 추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추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 추리 역시 한자가 이 밀고 나갈 추자가 똑같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리자는 이치리, 생각 리자입니다. 이치와 논리, 생각을 밀고 나간다. 자, 비슷한 뜻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 추리 역시 알려진 판단과 생각을 밀고 나가서 자, 주어진 알려진 걸 바탕으로 밀고 나가서
새로운 판단과 결론을 끌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리와 추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어떤 장점과 효과가 생길까요? 그렇죠? 추리를 잘하면 생각의 발전과 확장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자꾸 잘 만들어내요. 자, 주어진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생각의 발전과 확장이 잘 일어나겠죠. 자, 이것이 잘 일어나게 된다면 인류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레오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이런 인류의 선조종들이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이 정말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류가 이 자연 환경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이 논증과 추론 추리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적인 것을 달성할 수 있느냐. 자,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드린 대로 첫 번째, 논증은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에 주어진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그 이론을 밀고 나가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 철학에서, 문학에서, 그리고 예술에서, 자, 그러한 엄청난 각각 분야에서 그러한 어떤 놀라운 어떤 논증을 통한 발달과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 볼 수 있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주어진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많이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논제나 어떤 주제에 대한 주체적 입장이나 어떤 이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자, 더구나 또 우리가 어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내가 펼쳐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동조하게 만들 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파함으로써 태도나 행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논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입장을 전파하거나 할 때 중요한 어떤 역할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런 논증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긴 바탕으로 좀 그런 논증이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증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무슨 명제 논리학, 기호의 논리학, 그죠? 무슨 문장의 논리학. 자, 이런 식의 명칭을 쓰는데 논리학이란 논증을 이론적으로 살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 논리학은요. 자, 우리 고대 철학자로 많이 언급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특히 그가 처음으로 이론화한 연역 논증과 추론을 중심으로 한 논리학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리스토의 그 연역 논증은요, 이 논증은 정언 문장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정언 문장이라는 것들은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예컨대 정언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예컨대 나는 예쁘다. 이거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정언 문장이라 볼 수 없죠. 예컨대 자, 밑에 주어수로 구를 갖고 있대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의 선생님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네 가지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컨대 모든 백조는 하얗다. 그죠? 자, 이것은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현재까지 백조는 다 하얀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걸 부정하면요. 모든 백조는 하얗지는 않다라고 이 명제를 부정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앞에 명제가 모든이라는 자, 어떤 대상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칭 긍정 명제라고 합니다. 전부 다 포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부정하면 모든 A는 B가 아니다. 라고 전칭 부정이 되겠네요.
자, 또 이 모든이란 주어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일부분으로 한번 추격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백조는 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이라고 하는 이 수식 어구는요, 어떤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거죠. 자, 특별하게 어떤 특정 범위를 정해서 지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칭이라고 하고요. 특칭이 긍정되었으므로 특칭 긍정이라고 이 명제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뒤집으면요, 어떤 그 A, 즉 어떤 백조는, 자, 어떤 백조는 검지 않다. 자, 어떤 백조는 하얗지 않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이라고 주어가 바뀌었으므로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특칭이 되겠으니까요. 특칭에다가 뒤에 부정이 되면 특칭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언문장 형식을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전칭, 특칭, 자, 긍정, 부정 되게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정언문장으로 이루어진 자, 이 명제를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제로 이루어진 논증의 종류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증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논증 중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가 있는 거는 첫 번째 연역 논증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귀납 논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비 논증은요. 최근에 수능이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출제될 것으로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연역 출제됐고요. 귀납 출제됐고요. 이제 유비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올해 2021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에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히 고3 학생들은 이 유비 논증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이 개념과정 첫 번째 시간에는 시간상 유비 논증을 다루지 못합니다만은 다음 두 번째 개념 논리학 개념 강의에서 유비 논증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역 논증은요. 자,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때 앞에 연자가 여기 느릴 연자, 우리가 연장할 때 연자 쓰죠. 느릴 연자에 풀 역자, 늘려서 푼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창안한 이 3단 논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논증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증을 가리키고요. 자,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자, 밑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추리 추론을 가리킵니다. 자, 이 문장이, 자, 이 추론이 3개의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자, 첫 번째, 자, 대전제는요, 일반적인 명제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결론 문장은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증은 자, 한번 쉽게 개념을 풀어보면 일반적인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특수한 판단으로 끝이 나는 추론 방법입니다. 자, 일반에서 구체로 진행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글자풀이에 연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여기 나온 것처럼요. 모든 동물은 우리 죽는다고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 수명에 닿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지식을 막 늘려서 끌고 가서 새로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으로 풀어서 적용시킵니다. 자, 밑에 예를 먼저 볼까요? 대전제, 모든 동물은 죽는다. 자, 이렇게 전칭 명제로 시작합니다. 전칭 명제. 자, 범위가 넓은 모든으로 시작해요. 전칭 명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자, 그 다음 소전제. 그런데 우리 집 달팽이, 제가 달팽이를 키우는데요. 그 달팽이가 동물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 지식입니다. 자, 좀 더 끌고 나가서 모든 동물은 죽는데 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집 달팽이가 동물이네? 그렇다면 우리 집 달팽이가 동물이니까 모든 동물이 죽는다 했으니 그러므로 결론 우리 집 달팽이는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추리해낼 수 있는 거죠. 모든 동물은 죽는데 우리 집 달팽이가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달팽이 언젠가 죽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일반적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걸 밀고 늘려 나가서 구체적인 사실 우리 집 달팽이에 적용시켜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자, 늘려서 어떤 사실을 풀어낸다. 이게 연역추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암기하세요. 연역추론 대전제, 후전제, 결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에서 구체로 간다. 그리고 모든에서 그 다음에 어떤으로 간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고요.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일단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기억을 우리가 하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한데요. 자, 이걸 암기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암기하고 그 대표적인 문장으로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동물은 죽는다. 우리 집 달팽이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집 달팽이는 죽는다. 이걸 암기해 놓고 있으시기를 강력하게 선생님이 권장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때 선생님 아까 얘기한 아까 그 예문을요.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수능의 출제 경향은 지문의 정보를 다량으로 막 우겨 넣어서 학생들을 혼란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짓을 많이 벌이고 있죠. 우리가 분개할 만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칠 수는 없으니까 자,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명사, 소명사, 대명사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3단 연합추론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중명사는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까 대전제, 소전제의 결론이 3개의 문장에서 앞에 대전제와 소전제 이 두 전제의 문장을 중간에서 4개 주는 그런 단어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가 보세요. 대전제의 동물과 소전제의 동물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을 4개 주는 게 우리가 중명사라고 합니다. 자, 아까 예문에서는 동물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자, 마지막 결론에서요. 결론에서 우리 집 달팽이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적용 대상이죠? 자, 우리가 이걸 결론의 주어를 소명사라고 해요. 소명사. 자, 아까 예문에서 우리 집 달팽이가 소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물은 중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마지막 결론에 중요한 새로운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 이때 대명사는 명사, 대명사, 국어문법의 품사의 대명사가 아니죠. 클 때자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대명사라고 하고요. 결론에 서술어 이거를 죽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기본 개념을 다 이해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한번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선생님은 권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들 줄 알아야 결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뉴스나든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추론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보실까요? 여러분 모니터에서 전자파가 나오죠. 건강에 해롭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가 모니터 작업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직업에 종사해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전제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모니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연역추론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생님 예를 들어볼까요? 자, CR 국어. 자, 우리가 어떤 것이든요. 6회 반복하면 그 개념을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과학적 일부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어떤 개념을 반복해서 6번 공부하면 그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CR 국어 문법 6번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문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CR9 유튜브에 올라있는 재생 목록에 국어 문법을 열심히 6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문법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추론의 특징을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확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연역추론을 끌고 나가는 건 전제가 되겠죠? 저 앞에 대전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전제가 일단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 되는 지식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결론은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비유해보면, 자, 어떤 부모가 올바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고 배운 자녀도 또한, 똑같이 좋은 습관과 어떤 방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인업추론이 대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다.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자, 이 이유는 뭡니까? 한 번 더 반복해 본다면 이런 론 중에 전제가 그 전제에 이미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업추론의 장점이나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제가 참이면 추론이 자 참이 되고 결론도 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쉽고 명확하고 결론 내용도 필연적입니다. 전제가 참이 되면 결론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참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추론이 쉽다, 명쾌하다, 또 결론의 내용도 굉장히 필연적이다. 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있죠. 자, 결론 내용은 이미 전제에서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그죠? 즉, 동어 반복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식의 확증이 없다. 별표 빵빵. 자, 전제의 내용을 결론에서 구체적 대상에 끌어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전제가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문제가 돼요. 전제가 거짓이야. 그렇다면 결론은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한번 밑에 예문 가져볼까요? 모든 동물이 죽는다. 이게 전제였지 않습니까? 오지달팽이 동물이야. 그러므로 오지달팽이 언젠가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에 해당하는 오지달팽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동물이 죽는다는 어떤 전제의 개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는 점. 자, 이런 점이 바로 연역추론의 가장 큰 단점과 한계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단점인 거지 그렇다고 무용한 것은 아니죠. 자, 따라서 자, 그런 특징까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첫 번째 논증의 종류인 연역추론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논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게 뭐였습니까? 귀납추론입니다. 자, 볼까요? 귀납 논증, 글자 풀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귀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돌아갈 귀자가 되겠고요. 납자는 용납하다 할 때의 납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가서 받아들인다? 자,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몇 개의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죠. 몇 개의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집 양이가 죽었다. 자, 내가 기르던 물고기도 죽었다. 내 친구 집에 댕댕이도 죽었다. 우리 할머니도 어릴 적 노안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쭉 우리가 경험 관찰을 했죠. 자, 이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걸 갖고 돌아가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양이나 물고기나 댕댕이나 할머니를 포함한 개념 우리가 동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일반화시킵니다.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범주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귀납추론은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몇 개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 경험을 쭉 축적을 시켜서 그 얻어진 인식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전체로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켜서 확대하여 끌고 들어가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사실들 쭉 경험들을 끌고 모아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돌아가서 그걸 확대해서 정리한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풀이 바탕으로 귀납 논증의 개념을 정리해보면요.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끄집어낸다.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귀납추론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납추론은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앞에 전제들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구체 한자 집어넣을게요. 여기 구체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명제들은 지칭하는 범위가 일정 부분에 제한된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칭한다 해서 특칭 명제라고 합니다. 자,
문장 형식은 어떤 A는 P이다. 어떤 A는 P이다. 어떤 B는 P이다. 그죠? 어떤 C도 P이다. 자, 그러므로 모든 C. 자, 결론 문장은요, 이걸 바탕으로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자, 구체에서 일반의 순서로 가고요. 그 결론 문장은 범위가 모든이라는 수식어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칭한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칭명제라고 합니다. 자, 전칭명제. 모든 D는 피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형식을 잘 기억합시다. 구체에서 일반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납추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내 친구는 약속을 지난번에 1시간 늦게 오던데 오늘은 또 30분을 늦게 오고 지난번 또 20분을 늦게 오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내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좀 더 비약적으로 하면 좀 약간 게으르구나. 자,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자, 이런 귀납추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을 한번 아까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양한 구체적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자, 일반화해서 정리하기가 되게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해서 일반화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지식의 확장이 굉장히 쉽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밑에 예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한국에서 백조를 다 한번 관찰해 보니까 다 희더라. 근데 일본의 백조도 희대, 중국도 희다, 프랑스도 희대, 미국도 희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백조는 희다. 이런 결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조를 다 관찰해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세상의 모든 백조를 다 확인해 볼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호주에서는요. 그게 무슨 돌연변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은 백조가 발견됐다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례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해서 귀납 논증의 결론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사례를 모든 걸 다 검토해 볼 수 없으니 즉 경험에 한계가 있는 거죠. 경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때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게요. 이때 내린 결론이 반드시 그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러한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백조가 검은색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귀납추론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를 반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증사리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반증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경험적으로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귀납추론까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추리의 방향에서 밑에 펴보겠습니다. 연역법은요, 일반에서 특수로, 그죠? 대전제에서, 자,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죠. 일반에서 특수로 갑니다. 자, 반대로 귀납법은요, 특수에서 일반으로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연역법 같은 경우는요, 자, 둘사이 반드시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그래서 필연성이 있다는 점. 자, 반면에 귀납법은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사례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지 항상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개연적으로 대충 그러하다, 개연성이 있다, 대충 그러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개연적인 참이고요. 귀납은, 연역법은 필연적인 참, 이렇게 성격을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개념을 잘 숙지해 주시고 사례 같은 거 암기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필요한 개념을 더 살펴보도록. 자,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론에서 가설이라는 어떤 용어를 가끔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논리학 그 독서 지문에서도 이런 용어가 간혹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설이란요, 한자를 살펴보면 앞에 가가 임시 가사입니다. 자, 가설 무대할 때 가, 임시가, 그리고 설은 다 알다시피 말씀설이죠. 자, 가설이란 임시로 제기된 이론, 이런 뜻이죠. 자,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가설은 임시이기 때문에 아직 입증되지 아니한 증거가 아직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한 그런 명제, 주장, 의견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가설은 반드시 입증과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가설을 검증할 때는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느냐? 가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진리,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명제나 이론 같은 것들을 끌고 와서요, 결부시켜서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자, 가설의 내용이 진짜 사실과 어떤 사례와 일치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가설은 실험과, 그죠?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검증을 통해서 가설이 옳다는 것이 판명이 되거나 옳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런 것, 만약에 그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사실임이, 참임이, 일치하면 참이 되겠죠? 그 참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요, 과학사에서 정설, theory가 되는 거죠. 자, 가설이 검증되면 뭐가 된다? 정설입니다, 정설. 자, 가설과 정설 관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는요, 입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증이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일치되는 증거를 내세워 증명한다. 증거를 세워서 증명한다. 설립자의 설립자. 그죠? 여기 한자 되게 쉽네요. 설립자의 증명할 증자에서 입증은 주장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는 걸 가리키고요. 자, 반증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 아님을, 입증은 그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입증이고요. 반증은 그 주장이 참이 아니라는 걸 반대 증거를 가지고 내세워 증명하는 걸 반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입증을 해야 되고, 상대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공격하려면 반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명제. 자, 명제라고 하는 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자, 우리가 이 명제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있고요. 자, 생각, 의견, 주장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제의 문장이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인 문장도 명제에 해당합니다. 거짓인 문장도 명제이다. 자, 우리가 이건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따라서 명제의 진리값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은 명제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밑에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제가 될 수 있는 예 한번 볼게요. 에펠탑은 프랑스에 있다. 이건 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닭은 동물이다? 그렇죠. 닭은 동물이죠.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니까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참을 알 수 있으면 명제. 자, 부정은 긍정이다. 부정은 부정이지 긍정이다 할 수 없네요.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명제가 되겠고요. 6이 15이다. 자, 6이는 10인데 15라고 했으면 거짓이냐? 자, 판별할 수 있으므로 명제. 사과는 포도이다. 이것도 거짓이니까 명제. 자, 명제가 될 수 없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죠? 그럼 명제될 수 없네요. 저희로 가라. 이것도 참 거짓임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지금 아름답다로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시. 사람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x 플러스 3은 7이다. 이때 x에는 4가 올 수도 있고 5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때 어떤 것이 오는가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게 쉽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추론의 예를 들 때, 논증 예를 들 때, 모든 동물은 죽는다. 자,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면 인간은 죽는다. 그런 예문을 들 때 전칭, 특칭 이런 용어를 사용했죠.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증과 명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전칭 명제란 말 그대로 전부를 칭합니다. 사물 전체를 가리키는 명제입니다. 전칭 명제 형식은 모든이라는 어떤 수식어구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양심을 지닌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당연히 전칭 명제입니다. 자, 사람은 이성이다. 이성의 동물이다.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이때 사람과 군인 앞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구가 붙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때 사람과 군인은 전칭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모든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칭 명제로 넘어가 볼까요? 특칭 명제란 문장에 주어갈 사물의 일부를 가리키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형식은 어떤이라는 수식어구를 지니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 많은 여자들, 이때 많다는 한 명은 아니지만 이것도 전체 여자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특칭 명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두세요. 자, 이제 이 전칭과 특칭 명제를요, 조건문의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논리학 같은 그 독서 지문에서 가끔 출몰하는데요. 명제를 전칭 명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의 일반 그 정언 문장의 형식을 조건문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조건문이란 건 다 알다시피 뭐뭐이면 뭐뭐이다 같은 형식을 조건문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편이란 말 붙여. 보편이란 말은 특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보편 조건문은 앞에 자, 모두를 붙이면 되죠. 모두. 그죠? 자, 까마귀이면 검다. 이거는 조건문 형식이죠. 까마귀는 검다. 검은 것은 까마귀다. 자, 아무튼 이 조건문 형식을요, 보편 조건문으로 바꾸면 까마귀이면 모두 검다. 자, 모두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조건문 형식에서 전건과 후건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논리학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건이는 앞에 있는 조건이고요. 후건은 뒤에 있는 조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앞에 영어로 if 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건이고요. 뭐뭐 뒤에 이다가 후건이 되겠네요. 자, 까마귀이면 검다에서 까마귀이면이 전건이 되겠고, 이면이니까 전건 긍정이 되겠네요. 자, 반대로 검다라고 하는 후건이 긍정이 된 겁니다. 자, 전건을 부정하면 까마귀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네요. 후건 부정은 검지 않다. 이렇게 문장의 개념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좀 생소할 뿐이지 굉장히 쉽습니다. 전건, 후건, 조건문. 자,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동치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치. 여러분 동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퀄이다. 요 수학에서 앞뒤가 똑같은 걸 이퀄이라고 하죠. 동치는 값이 같다, 대등하다, 이퀄이다, 값이 같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장을 살펴볼게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 여러분 이 대우 명제가 뭔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수학에서 명제가 있고 역이 있고 이가 있고 대우가 있습니다. 자, 역, 이, 대우. 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논리학에서 대우 명제는 자꾸 출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읽어본 대로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가 참이다. 즉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값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대우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밑에 대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요 있으면 그 명제의 전제와 결론의 순서를 뒤바꾸고 각각 부정을 취하면 대우 명제가 됩니다. 예컨대 자, 밑에 한번 명제부터 볼게요.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전칭 명제네요.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에서 전건은 뭡니까? 자, 앞에 전제 모든 까마귀. 자, 모든 까마귀가 전건이죠. 자, 이거를 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뒤로 보내고 또 검은 거 후건은 앞으로 보냅니다. 순서를 뒤바꾸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각각에 바꾼 다음에 앞에 부정을 붙여봐. 그죠? 앞에 부정 붙이고
여기도 부정 붙이고, 자, 둘 다 부정을 붙여서 문장을 바꾸면 배운 명제가 탄생합니다. 자, P이면 Q를 거꾸로 not Q이면 not P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밑에 봤던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 명제를 대응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뒤에 걸 앞으로 바꿉니다. 검다. 근데 not을 붙이니까 검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검지 않은 것은 자, 또 앞에 걸 더군 까마귀가 자, 검지 않은 것은 모두 뻔나거네 모두 자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응 문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은 게 사실이라면 그것의 반대 명제 대응 명제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명제와 대응 문제는 값이 같은 자 같음으로 동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등합니다. 자, 명제에 대한 대응 문제는 동치 조건이다. 알겠죠? 자, 이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순 명제와 대응 명제를 살펴볼게요. 이런 단순 명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논리적, 한 개의 논리적 판단만 갖고 있는 명제, 긍정형의 명제를 단순 명제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의 진리값만 갖고 있죠. 하나의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단순 명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명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상 명제들로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이걸 복합 명제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인이고요. 당연하죠. 베를린은 독일 수도 있다. 자, 2개의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 엔드로 그래서 복합 명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 자, 복합 명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요. 기호로 표시할 수 있죠. 기호 논리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호 논리학. 여러분 이 기호 논리학은요. 문장이 길어지니까 수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V자 뒤집어 놓은 걸로 또는 V자를 거꾸로 V자의 모양으로 자, 그리고 자, 조건절 문장은 만일 A 조건절 문장은요.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거나 집합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부정기호는 앞에 not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명제 기호 논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거는요, 뭐 자세히 할 건 없고요. 자, 우리가 논증을 배워봤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논증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논증의 형식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논증이 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논증은요, 근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를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거가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 즉 근거가 없으면 논증이 아니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믿음, 의견, 주장, 난 내가 짱이라고 믿어. 이거는 논증이 아니죠. 내가 지난번에 달리기에서 우리 반 1등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달리기 짱이야. 이건 논증이죠.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짱이라고 나는 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믿음, 의견,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또 근데 우리 학교는 자, 우리 학교는 학교가 크다. 우리 학교는 나무가 많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논증이 아닙니다. 자, 하늘이 파랗다? 그것도 논증이 아니죠. 그냥 묘사일 뿐입니다. 그죠?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적인 사실이라는 건 있지만 주장이 없기 때문에요. 논증이 아닌 거죠. 자, 하늘이 파랗다. 하늘이 높다. 그러므로 가을 공기는 아주 청명하고 신선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논증이 될 수 있지만 주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이 파랗다, 아름답다 이와 같이 이런 묘사의 문장만 있을 경우도 논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설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는 일산에 있고요. 일산은 가장 큰 학교이다. 이건 설명에 불과하죠. 자, 이것은 주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논증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논증과 추론, 추리,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가설, 입증, 반증, 그다음 명제, 기호, 논리학, 조건문, 그 다음에 단순명제, 복합명제, 전권, 후권 같은 논리학, 인문 관련, 독서 관련 개념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도 잊지 마시고요. 테스트를 꼭 보시고 자, 독서에서 킬러 주문으로 출제돼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을 빌며 화이팅! 자, 이제 다음에는요. 다음 강의는 논리학 강의는요. 이 기본 개념 바탕으로 기출침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강의 만나요.